2026년 3월 27일 새벽 4시 5분 동해의 차디찬 정적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독도 동쪽 60마일 해상에서 들려오는 저주파 소음은 그 정적을 찢어발기며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 해군 제7기동 전단의 기암 세종대왕함 작전지휘실안은 오직 차가운 기계음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는 레이더 스크린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화면 위로 나타난 12개의 미확인 항적은 이미 우리의 영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SPY-1D 레이더는 초당 수천 개의 목표를 추적하며 계산 결과를 사격 통제 컴퓨터로 전송했습니다. 컴퓨터의 연산장치는 나노초 단위로 적의 궤적을 분석했고 최적의 요격 지점을 산출해냈습니다. 함교 밖에서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팔랑크스의 20mm 게틀링 포신이 분당 4,500발의 발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며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포신 내부의 강선은 탄환에 강한 회전력을 부여하며 대기 저항을 뚫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 상사는 주포 통제반 앞에 서서 사격 통제 장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은 이미 거대한 강철 포신이 적의 함선을 향해 정렬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죠. 62구경 5인치 함포의 폐쇄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잠기고 탄약고에서 올라온 포탄이 약실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화약이 타오르기 직전에 그 기묘한 정적은 대원들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고급 구축함 3척이 선두에 서서 위협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우리 함정을 조준했다는 경보음이 함교 가득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경의 5,000톤급 경비함 삼봉호가 나포를 시도하려는 적의 고속정을 막아서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기 직전의 찰나 이 연구원은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의 암호화된 통신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로부터 전송된 최신 디코딩 알고리즘이 적의 지휘체계에 균열을 내기 위해 데이터 바닷속으로 침투했습니다. 해양경찰 삼봉호의 갑판 위에서는 대원들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소화호수와 비살상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삼봉호의 측면을 들이받으려 기술을 돌리자 거대한 강철 선체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갑판을 덮쳤고 대원들의 시야는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그들의 눈빛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 대위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해경과의 합동 대응 작전인 코드명 청해를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적의 함선에서 발사된 대한미사일 하푼이 수평선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고 해수면은 거대한 충격파에 솟구쳤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수직발사관 해치가 열리며 고압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해궁의 로켓 엔진이 점화되자 엄청난 추진력이 대기를 압축하며 불꽃의 꼬리를 남기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 내부의 유도장치는 미세한 전파의 반사광을 쫓아 적의 심장부를 향해 비행궤적을 수정했습니다. 대한미사일의 탄두가 대기를 압축하며 생겨난 플라즈마 현상이 밤하늘을 기괴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요격미사일의 근접신관이 작동하는 순간 수만 개의 파편이 구름처럼 퍼져나가며 적의 미사일을 감싸주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허공에서 폭발하며 바다 위로 파편의 비를 내렸습니다. 쇳덩이로 변해버린 적의 미사일 조각들이 바다 위로 떨어져 내리며 차가운 대지에 눕는 것과 같은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적의 본대에서 발사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 파동이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위는 함교의 창밖으로 보이는 독도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그 섬은 마치 수많은 외침을 견뎌온 노련한 병사와 같았습니다. 박 대위는 전 대원에게 전투 배치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중인 1단계를 명령했습니다. 기관실 깊숙한 곳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이 한계치까지 회전하며 함체 전체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는 고압의 경유를 연소실로 뿜어냈고 그 폭발적인 힘은 거대한 추진축을 돌려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레이더 화면 상단에 새로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였습니다. 적의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고도를 낮추고 독도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즉시 전자전 장비인 ALQ-200을 가동했습니다. 강력한 방해 전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적의 정밀 유도 무기들은 갈 길을 잃고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들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합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우리 측의 방해 전파를 역추적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아군 함정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격벽 너머로 다가오는 거대한 폭발의 전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박대위는 통신기를 꽉 쥐며 마지막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포의 포신이 불을 뿜었고 탄두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탄피가 가판 위로 떨어지며 쨍그랑거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을 남겼습니다. 찰나의 순간 모든 감각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과 적의 미사일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그 영겁 같은 1초 속에서 대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이 거대한 파고를 넘고 독도의 새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긴박한 화염이 바다 위를 수놓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세종대왕함의 우현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새벽 4시 10분 세종대왕함의 우현은 거대한 파멸의 불꽃에 휩싸이기 직전이었습니다. 박대인은 함교의 지휘의자 손잡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적의 하푼 미사일이 수면을 스치듯 날아오며 만들어낸 하얀 물보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사일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차가운 해풍은 연소실에서 폭발적인 팽창을 일으키며 추진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0.5초 뒤면 수백 킬로그램의 고성능 폭약이 함선의 강철 외벽을 뚫고 내부를 지옥으로 만들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종대왕함의 최후 방어 체계인 팔랑크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20mm 게틀링포의 총신이 고속 모터의 회전력을 받아 순식간에 분당 4,500발의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식 격발 장치가 작동하자 뇌관을 때리는 공이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찰나의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은 칠흑 같은 동해바다를 대나처럼 밝히며 연쇄적인 파열음을 내뿜었습니다. 텅스텐으로 제작된 중금속 탄환들이 초음속의 속도로 공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탄환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찰열로 인해 이온화된 공기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남았습니다. 텅스텐 탄두는 적 미사일의 선두 부분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쇳덩이가 쇳덩이를 부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가 박살났고 내부에 가득 차 있던 항공유가 유출되며 거대한 화염구를 형성했습니다. 함교의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폭발의 열기가 전해졌고 함체는 충격파에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의 잔해들이 바다 위로 비오듯 쏟아졌고 뜨겁게 달궈진 파편들이 차가운 해수면에 닿을 때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채 1초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해경 삼봉호의 긴박한 외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삼봉호의 현측으로 일본의 5,000톤급 순시선이 기술을 돌려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충돌 공격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덩어리가 바다를 가르며 다가오는 위압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삼봉호의 갑반 위에 있던 대원들은 난간을 붙잡고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를 찢는 듯한 강철의 비명이 전 해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시선의 함수가 삼봉호의 현측을 파고들며 외벽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발생한 마찰 불꽃이 밤바다를 수놓았습니다. 삼봉호는 거대한 충격에 옆으로 크게 기울어졌고 갑판을 덮친 집채만한 파도가 대원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어 쓴 대원들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서로의 안위부터 확인했습니다. 최상사는 이를 악물며 조준경 너머의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군의 함정이 상처를 입고 대원들이 전장의 흔적으로 남을 뻔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즉시 5인치 한 포의 사격 통제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선 최상사의 감각이 포신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포신 내부의 강선에 맞물린 탄두는 이미 화약의 폭발력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폐쇄기가 단단히 잠기고 약실 내부에 가압된 가스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박대위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포는 지면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발사된 탄두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적 순시선의 함수 앞바다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적 함선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이자 다음 탄환은 함교를 겨냥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구름을 뚫고 급강하하며 전장으로 진입하는 두 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KF-21 보라매였습니다. 보라매의 기체 하부에 장착된 A사 레이더는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적 함대의 전술 정보를 세종대왕함으로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조종사의 헬멧 위로 증강현실 데이터가 흐르고 라군을 알리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콕핏 안을 채웠습니다. 보라매의 날개 아래 장착된 국산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철룡의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대를 이탈하자마자 수면 위 5m 높이까지 고도를 낮추며 시스키밍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 아래를 파고드는 이 은밀한 추격자는 초음속의 속도로 바다를 가르며 적의 기함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휘통제실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개발한 최신형 데이터 교란 알고리즘이 보라매와 세종대왕함의 데이터 링크를 타고 적의 통신망으로 침투했습니다. 적 함대의 지휘관들이 보는 모니터에는 가짜 표적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적들의 방공 시스템은 허상을 쫓아 대공 미사일을 허공으로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인 전자기 스펙트럼 속에서도 아군의 치밀한 작전이 적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이제 적의 공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결전의 시간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함대 전체에 공세적 기동을 명령하며 주포의 연속 사격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결말의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종대왕함 아래 수심 300m의 심해에서 기괴한 음파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음향탐지사의 헤드셋으로 전해지는 그 소리는 기존의 어떤 고래 소리나 상선 소음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펌프 제트 추진기의 소음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력을 이어받은 북한의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이 어느새 독도 인근 해역의 온도 약층 아래 숨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적은 아군과 일본 함대가 충돌하는 극도의 혼란을 틈타 우리 기함의 가장 취약한 하복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나 화면 위로 어뢰의 발사음을 의미하는 소음선이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적 잠수함에서 사출된 중어뢰 범상어가 강력한 수중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종대왕함의 프로펠러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의 공격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함정 내부에서는 즉시 어뢰 기만기인 디코이를 발사했지만 적의 어뢰는 인공지능 탐지 헤드를 통해 기만기의 가짜 소음을 구별해내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함교 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엔진의 진동 속에서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어뢰가 선체에 부딪히는 순간 수천 리터의 바닷물이 함내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세종대왕함은 차가운 심해의 안식처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이탈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박대위는 마지막 수단인 긴급 회피 기동과 함께 함정 뒷부분에 수중 폭발을 유도하는 폭내 투하를 명령하려 입을 뗐습니다. 바로 그 찰나 함선의 바로 밑바닥에서 세종대왕함 전체를 공중으로 들어올릴 듯한 거대한 수중 폭발의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선체가 마치 거대한 거인의 손에 들려 올려진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박대위는 지휘소의 철제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버텼지만 강력한 충격파는 그의 척추를 타고 뇌저까지 전달되어 시야를 일순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교 내부의 모든 집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쏟아졌고 비상조명이 붉게 전멸하며 전장의 긴박함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의 어뢰가 함체에 명중하여 발생한 파멸의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함정 중방부의 수직발사관에서 긴급 사출된 한국형 대잠어뢰 홍상어의 로켓 엔진이 뿜어낸 초고온의 화염과 가스가 함체를 강타하며 만들어낸 반동이었습니다. 홍상어는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수직발사관 내부의 고압가스를 뚫고 대기 중으로 자신을 밀어올렸습니다. 로켓 추진체는 초당 수백 리터의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며 거대한 불꽃의 꼬리를 남기고 독도의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비행 지역 컴퓨터는 소나로부터 전송된 적 잠수함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개 각도를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수정하며 탄도를 계산했습니다. 정점에 도달한 홍상어는 추진 로켓을 분리해냈고 분리된 쇳덩이는 중력의 이끌림에 따라 바다 위로 떨어지며 차가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소형 낙하산에 매달린 어뢰 본체가 적 잠수함이 숨어있는 해역을 향해 소리 없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에 닿기 직전 낙하산이 분리되었고 어뢰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바닷물을 가르며 수심 300m 아래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뢰의 머리 부분에 장착된 액티브 소나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핑 하는 날카로운 음파가 심해의 정적을 깨뜨리며 퍼져나갔고 그 음파는 적 잠수함의 강철 선체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어뢰 내부의 추진용 전동기는 고용량 리튬 배터리의 에너지를 받아 초당 수천 번의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펌프 제트 추진기는 공동 현상을 최소화하며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인 속도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 시각 세종대왕암 하부의 소나실에서는 이 연구원이 헤드셋을 가득 채우는 수중소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며 적 잠수함의 회피 기동 패턴을 분석해냈습니다. 적은 아군의 어뢰를 감지하자마자 고압의 공기를 방출하며 기포막을 형성했습니다. 어뢰의 소나를 교란하려는 치졸한 시도였죠.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수십 년간 축적한 음향 데이터베이스는 적의 기만책을 비웃듯 가짜 신호를 걸러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적 잠수함의 추진기 날개 하나가 미세하게 손상되어 발생하는 특유의 비대칭 소음을 포착했고 이를 인근에서 매복 중이던 도산 안창호함으로 전송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함장은 지시를 내렸고 수심 200m 아래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무장 발사관실에서는 대원들이 중어뢰, 범상호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발사관 외문의 수압이 균형을 이루자 묵직한 강철문이 열렸고 압축 공기의 힘으로 어뢰가 사출되었습니다. 범상호는 광섬유 유도 케이블을 풀며 함정과 연결된 채 적의 측면을 노리고 달려갔습니다. 적 잠수함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홍상어와 옆에서 다가오는 범상어라는 두 마리의 포식자 사이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함상에서는 최상사가 이끄는 보수반 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 순시선과의 충돌로 인해 삼봉호의 우현 선체 일부가 찢겨나갔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분당 수천 리터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상시입니다. 최상사는 허리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을 헤치며 배수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수압에 밀려 튀어나가는 볼트 조각들이 마치 총알처럼 대원들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상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대원들은 구멍난 선체를 강철판과 나무쐐기로 막아내며 함정의 침몰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그들의 손등은 차가운 금속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지만 누구 하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늘 위에서는 KF-21 보람의 편대가 적의 공중 위협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적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보라매의 꼬리를 물었지만 조종사는 침착하게 고기동 제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기체 측면의 보조 날개가 공기 흐름을 비틀며 보라매를 허공에서 급선회시켰습니다. 기체에 가해지는 9G 이상의 중력 가속도가 조종사의 폐를 압박했지만 그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체 뒤편으로 살포된 체프와 플레어가 불꽃의 장막을 형성하며 적 미사일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동시에 보라매의 기수 부분에 장착된 적외선 탐지 장비가 열 추적 미사일 미티어의 조준점을 적 기체의 엔진 배기구에 고정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보라매의 매끄러운 동체 아래에서 미사일이 분리되며 초음속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은 대기를 빨아들여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었고 적 전투기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수킬로미터 밖의 상공에서 거대한 화염이 피어올라가고 한때 적의 자랑이었던 최신의 기체는 산산조각이나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바닥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적 잠수함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 기능을 갖춘 수중 드론을 사출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세종대왕함의 프로펠러와 방향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자석처럼 이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소나 디스플레이 위로 빠르게 접근하는 수십 개의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대자멜기 와일드캣이 함정 뒷부분의 비행갑판에서 이함을 준비했지만
거친 파도와 함정의 진동 때문에 로터의 회전 속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즉시 함정의 자기장 방어 체계를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함체 주위에 흐르는 강력한 전류는 적 드론의 자성 센서를 마비시키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기술력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드론 중 일부가 자기장 방어망을 뚫고 한미 하단부에 도달했습니다. 선체를 찢어발기르는 금속의 톱니 소리가 수중 마이크를 통해 함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대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폭내를 투하한다면 아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세종대왕함의 통신망에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독도기지에서 근무하던 해안포병대의 목소리였습니다. 독도의 안반 속에 숨겨져 있던 지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지면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해상자위대의 후방 지원 함대를 조준하며 아군 함정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섬 전체가 미사일 발사의 충격으로 진동했고 연달아 발사된 지대한 미사일들은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적의 본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적 함대는 예상치 못한 섬에서의 공격에 진영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 박대위는 전속력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30노트 이상의 속력을 뽑아냈고 한미에 붙어있던 적 드론들은 급격한 수류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함교의 모든 화면이 노이즈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적의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암흑 속에 잠긴 함교 안에서 박대위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대원들의 호흡 소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멀리서 다가오는 또 다른 거대한 폭발음 뿐이었습니다. EMP 공격이 휩쓸고 간 함교는 기괴한 정적과 타오르는 전선의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박대위는 눈앞을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만 개의 반도체 소자들이 강력한 전자기파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현대전의 총알아 불리던 이지스 시스템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모니터는 대원들의 긴장된 얼굴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죠. 이 연구원은 바닥을 기어가며 비상전력 계통의 수동 전환 레버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날카로운 금속 파편에 베어 선열이 낭자했지만 감각을 집중하여 예비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보조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함교 내부에 희미한 주황색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주 모니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세종대왕함은 눈먼 거인이 되어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대위는 육안으로 수평선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거대한 폭발음의 정체는 독도기지에서 발사한 지대한 미사일 해성 2발이 일본 해상자율대의 기함 측면을 강타한 소리였습니다. 적의 구축함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고 수천도의 고열이 강철 선체를 녹여내리며 바다 위로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적 함선 내부에 있던 이들은 순식간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으며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기함은 이제 전장의 흔적이 되어 서서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볼 여유도 없이 한미 쪽에서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적 잠수함에서 사출된 두 번째 어뢰가 세종대왕함의 프로펠러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나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어뢰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은 오직 청음사들의 귀뿐이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웅장한 수중 추진음은 마치 사신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뢰의 탄두에 장착된 앞전 소자는 충격의 순간을 기다리며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대위는 확성기를 집어들고 전승조원에게 충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함교 옆에 수동 조타륜을 움켜쥐었습니다. 전자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근력과 직관으로 거대한 함선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유압계통의 압력이 떨어져 조타류는 천근의 무게처럼 무거웠지만 박대위는 이를 악물고 몸을 던져 키를 돌렸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거대한 기판이 수류를 가르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선체는 급격한 선회로 인해 우현으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최 상사는 갑판 위에서 수동 폭래 투하 장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전자식 발사 버튼 대신 거대한 쇠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해수가 갑판을 덮치고 칼바람이 살을 내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폭뇌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고정장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쇳덩이와 쇳덩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원통형의 폭뇌 3발이 차례로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폭뇌는 설정된 수심인 150m에 도달하자 수압 감지 신관이 작동하며 내부의 고성능 폭약을 점화시켰습니다. 수중에서의 폭발은 대기 중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만 개의 기포가 발생하며 어뢰의 유도 센서를 교란하는 소음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뒤따르던 적의 어뢰는 폭발의 충격파에 밀려 궤도를 이탈했고 세종대왕함의 선체를 불과 5m 차이로 비껴나가며 허공에서 자폭했습니다. 수면 위로 솟구친 거대한 물기둥이 함교의 창문을 때렸고 대원들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해경 삼봉호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적 순시선의 충돌로 인해 좌현 하단부가 크게 함몰된 삼봉호는 침수를 막기 위해 모든 배수 펌프를 가동 중이었습니다. 대원들은 가슴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용접기와 강철판을 이용해 갈라진 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용접봉에서 튀는 불꽃이 어두운 함내를 비출 때마다 대원들의 지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가라앉는다면 독도를 지키는 최전방의 방패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원은 마침내 비상제어 시스템의 이진법 코드라인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타버린 중앙 처리 장치를 우회하여 백업 서버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깜빡이던 함교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적 함대의 잔존 세력과 하늘을 뒤덮은 아군의 함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공군의 F-15K 편대가 전력 보충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고 그들이 발사한 공대함 미사일들이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는 듯 보였으나 레이더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고속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잠수함이 아닌 주변국의 개입을 암시하는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미사일은 기존의 어떤 요격 체계로도 대응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며 독도 기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전두부의 마찰열은 2000도를 넘어섰고 그 주변의 공기는 이온화되어 레이더 전파조차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선택기로에 섰습니다. 세종대왕함에 남은 마지막 요격 미사일인 엘셈을 발사하여 독도 기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적 잠수함의 공격을 대비해 함선의 방어력을 보존할 것인가. 시간은 단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독도의 바위산을 향해 내리꽂히기 직전 세종대왕함의 수직 발사관 해치가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발사관 내부에서 가압된 질소가스가 터져나오며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로켓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주변의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함체는 다시 한번 강력한 반동에 비틀거렸습니다. 미사일은 하늘의 끝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았고 대기권을 가르는 비명소리는 지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초. 모든 대원이 숨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또 다른 금속 섬광이 세종대왕함의 측면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오전 10시 5분 대기권 최상층에서 벌어진 두 강철 거수의 조우는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력의 정점이 부딪히는 잔혹한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쏘아올린 한국형 사드, 엘셈 요격 미사일의 탄두부는 마찰열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상태에서도 적외선 탐지 장치를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소수점 단위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기를 칼날처럼 베어내며 플라즈마 구름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엘셈의 제어 컴퓨터는 나노초 단위의 연산을 통해 충격 지점을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200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 물리적인 타격음조차 전달되지 않는 고고도에서 거대한 섬광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약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순식간에 열 에너지로 변환되며 대기를 찢어발기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파편들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유성처럼 흩어졌고 독도기지를 향하던 파멸의 궤적은 허공에서 산산조각이나 바다 위로 차가운 안식의 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박대위의 시야 오른쪽에서 포착된 금속 섬광이 함교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초저고도 침투용 스텔스 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가 아닌 해수면을 단 1m 높이로 스치며 다가오는 이 사악한 추격자는 파도 뒤에 숨어 아군의 방어망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반사적으로 함교 좌측의 비상 레버를 당기며 전 대원에게 우현 충격 대비를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지휘관으로서의 단호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최 상사는 갑판 위에서 20mm 게틀링포의 수동 조준 장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가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였기에 그는 오직 자신의 육안과 수십 년간 쌓아온 사격 감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탄창 벨트가 급탄 기구를 따라 요란하게 흔들리며 텅스텐 탄원들을 약실로 밀어넣었습니다. 공이치기가 뇌관을 때릴 때마다 발생하는 폭발적인 팽창력은 탄두를 초속 1km 이상의 속도로 총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최 상사의 어깨를 타고 전해지는 육중한 반동은 그의 뼈마디를 뒤흔들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다가오는 미사일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탄원들이 대기를 가르며 미사일의 선두 부분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미사일의 외피가 찢겨나갔지만 적의 탄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미사일은 세종대왕함의 흘수선 바로 윗부분을 조준하며 마지막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함내 통제실에서 데이터 복구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 뼈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정의 자동 피해 복구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해 침수 예상 구역의 격벽을 미리 차단하려 시도했습니다. 미사일이 함체에 명중하기 직전 세종대왕함의 선체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미사일의 탄두가 장갑판에 닿는 순간 수백 킬로그램의 고성능 폭약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팽창했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한 벽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폭발의 화염은 복도를 타고 순식간에 함내로 번져나갔습니다. 쇳덩이들이 녹아내리고 격벽이 뒤틀리는 비명소리가 함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박대인은 충격파에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대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욱한 연기와 비상조명의 붉은 전멸뿐이었습니다. 함내 통신망은 끊어졌고 승조원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지휘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뚫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상사는 폭발의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자신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기름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호스를 집어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연구원은 꺼져가는 모니터 앞에서 기적적으로 연결된 외부 통신망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으로부터 온 비밀 신호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미 적 잠수함의 위치를 완전히 파악하고 최후의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400m 아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학살의 전주곡이 소나를 통해 이 연구원의 귀로 전달되었습니다. 적 잠수함의 선체가 아군의 중어뢰 범상어에 의해 짓눌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유리가 깨지는 듯한 불길한 공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독도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주변국들의 해상 전력이 독도 영해선을 완전히 포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군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규모 상륙부대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수송 헬기들이 지평선 너머에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기수부에는 공대지 미사일들이 위협적으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주포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고 아군의 공군 전력은 적의 방공망에 막혀 접근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박대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는 함대의 생존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기관실에서는 기술진들이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배관을 맨손으로 붙잡고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가 다시 작동하며 거대한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멈춰있던 프로펠러가
바다를 다시 가르며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함정은 상처 입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적들의 상륙 부대를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그때 독도의 서쪽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 수백 대가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군도 적군도 아닌 제3의 세력이 보낸 자폭용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드론들의 날개짓 소리는 대기를 진동시키며 전장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이 무인 병기들은 피하 식별 없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함선을 타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전장은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 통제불능의 카오스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는 함교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다가오는 수만 개의 붉은 눈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권총집을 단단히 고쳐쥐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동해의 하늘은 수만 개의 인공지능 드론들이 내뿜는 기계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대위는 깨진 함교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복구한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며 적들의 무인기 군단 위치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육해 공군이 통합 운영하는 지능형 방어 체계가 즉시 응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최 상사는 갑판의 모든 화기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를 가동했습니다. 총신은 계속된 사격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으나 멈추지 않고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을 허공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돌진하던 드론들은 텅스텐 탄환의 강력한 충격에 산산조각이 나며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의 파편들이 눈이 되어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KF-21 보람의 편대가 적의 지휘기를 끝까지 추적하여 격추시켰습니다. 조종사는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며 조준경 너머의 적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바다 아래 심해에서는 도산 안창호함이 쏜 중월의 범상어가 적의 마지막 잠수함마저 침묵시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도망치던 적의 잔존 세력들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의지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독도의 새벽을 어둡게 가렸던 포연이 거치고 선명한 태양이 동해의 수평선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갑판 위에서 박대위와 최상사 그리고 이 연구원은 서로의 상처 입은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우리 영토의 끝자락을 지켜낸 자부심을 눈빛으로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던 모든 위협은 차가운 바다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해경 삼봉호의 대원들도 침수된 구역을 모두 막아내고 독도 인근 해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부서진 함체는 그날의 치열했던 투쟁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성주기는 여전히 한미에서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독도의 바위산은 수천 년을 그래왔듯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올 평화의 시간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단 한 뼘도 적의 발길에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